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뿐만 아니라 연말 분위기도 전혀 안 나요. 대한민국이 해방 전후 비슷하게 격변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한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뭔데요? 그 최소한 캐롤송이라도 어디서 들려야 되잖아요. 가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저는 올해 캐롤송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또 저작권이에요? 아, 그렇구나. 에이구. 크게 듣지는 못해. 일부러 뭐 동영상을 보내주거나 이래야만 듣지. 가등기 담보등에 가면 하겠습니다. 캐럴송도 못 듣고 뭐. 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조금만 정리하시면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당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일단 왜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문을 보면 목적이 있고 그런데 좀 어려워요, 조문이. 일단 조문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을 좀 잡으시면 돼요. 갑이라는 자가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을이 채권자고 갑이 이제 채무자겠죠. 법에서는 대주, 차주 이렇게 불러요. 대주, 차주. 자, 을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해요. 갑이 제공할 수도 있고 갑이 아파트가 없다면 아버지 아파트를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채무자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담보를 제공받았는데 보통 민법에 의하면은 을은 이 아파트에다 무슨 권을 설정해야 돼요?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 아파트를 임의경매를 넣어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저당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가 보통 1, 2년 걸린다 그랬죠. 두 번째로 몇 번 유찰됐다면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럼 다 못 받죠. 나아가 다 받는다 하더라도 연체이자는 얼마까지밖에 못 받아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저당권은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이 아파트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지를 않고 갑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돈을 못 갚으면 뭘 넘겨라? 소유권을 넘겨라. 돈 대신 뭐로 갚는 거예요? 아파트로. 이걸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큰 물건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대신 다른 물건으로 갚는 걸 대물변제라고 해요. 이 약속을 미리 하는 걸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해요. 대물변제 예약. 또는 을이 각과 미리 우리가 매매에서 봤던 매매 예약 따위를 할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서 뭘 할 수도 있다고요? 매매 예약.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하거나 또는 아예 아파트를 을에게 넘기는 약속을 하되 매매 예약을 미리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을에게 뭐를 주냐 하면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줘요. 그 상태에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이걸 행사를 하고요. 행사하게 되면 물건으로 대신 갚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을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소유권 등기할 때 을이 그 소유권 등기의 순서를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냥 약속만 해갖고는 을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이 아파트에다 뭐를 해놔요? 가등기. 이렇게.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매매 이야기에서 봤죠? 요걸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두 번째로 아예 이게 가등기 담보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요. 일단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줄 텐데 못 믿겠다. 일단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넘겨라. 넘겼다가 갚으면 되돌려줄게.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아예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도 생겨요. 이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랬다가 돈을 갚으면 등기를 말소시켜주고 안 갚으면 그냥 소유권을 을이 가져가 버려요. 세 번째로 요 가등기 담보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 양도담보는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소유권과 구별이 안 돼요.
소유권이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해 놓고 가로 열고 양도담보권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상으로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소유권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이라는 놈이 팔아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고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무슨 권을 등기하는? 환매권을 등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환매, 우리 매매에서 봤죠? 매도인이 물건을 되사오는 거. 그렇죠? 요런 형태를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무슨 담보? 매도담보. 특히 매도담보는요, 처음에 갑과 을이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할 때 소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해버려요, 아예.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의 형태로 빌려줘 버려요. 대금의 형태로. 매매 대금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거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예요. 세 가지 형태의 변칙담보를 당사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이에요. 근데 을은 5억을 다 빌려줄까요? 을이 미쳤어요? 5억을 다 빌려주게? 그렇죠. 아, 은행도 담보 인정 비율을 60%, 70%밖에 안 잡아주는데, 그렇죠? 일반인이 이걸 100% 다 잡았고 5억을 빌려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반 정도 빌려주거나 2억 5천만 원 정도, 또는 2억 정도, 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안 갚아버려요. 그럼 얘는 얼마짜리를 가져가요? 5억짜리를 가져가요. 차액을 청산해 줄까요? 줄 리가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폭리를 취하게 돼요. 누가? 채권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변제기를 1년으로 하고 5억짜리 담보를 잡은 다음에 2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5억짜리를 갚아줘. 그럼 이자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년에 100%가 넘지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차주가 빌린 금전에 대신해서 대물 변제액을 하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걸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단히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예요. 그게 먼저 나와요. 첫 번째가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요건과 관련된 게 나와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아무데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일단 객체는 뭐여야 될까요? 부동산이어야 되죠. 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하려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목적물은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저당권의 목적도 등기가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고 그런 물건에 대해서 첫째,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무슨 채권? 소비대차라는 게 빌려주는 거라 그랬죠? 소비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비대차 채권이에요. 즉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야 된다. 빌려준 게.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물건을 공급해서 물품대금 채권이 있어요.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했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여야 돼요.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다만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요. 준소비대차. 자,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의 차이. 소비대차는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에요. 예? 소비대차는 처음부터 빌려준 거예요. 준소비대차는 처음에는 빌려준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이었어요. 물품 대금인데 얘가 못 줘요. 을이 찾아갑니다. 언제 줄래? 아, 좀 멀었다.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면 을이 이렇게 말해. 그래? 그러면 이 물품 대금을 내가 빌려준 걸로 할 테니까 이자라도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갑이 오케이 써. 이걸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처음에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소비대차 채권이 아닌 것을 소비대차 채권으로 바꾸는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 이걸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결국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처음부터 빌려준 것이었거나 처음에는 빌려준 게 아닌 물품 대금 따위였는데 이걸 뭘로 바꿨다? 빌려준 걸로 바꿨을 때 그 채권인 경우에만 돼요.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두 번째로 이 채권자, 대주와 채무자, 차주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요. 물건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아까 폭리를 막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폭리를 막기 위한 거랐어요. 따라서 예약 당시의 요 예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 이 빌려준 원본과 이자의 합을 초과하고 있어야 돼요. 빌려줄 당시에, 예약을 할 당시에.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빌려줬다. 이렇게. 5억짜리 아파트에 5억 빌려줬어. 폭리 취할 가능성? 없지요. 없죠. 기준이 중요해요. 예약 당시. 처음에 5억짜리였어요. 5억 빌려줬어요. 가담법 적용 안 되죠? 예? 근데 1년 있다가 돈 갚을 때쯤 봤더니 이게 10억으로 뛰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가담법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약 당시에 이래야 돼요. 예약 당시에.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건 우연한 사정입니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 목적 1조를 볼게요. 24페이지. 이 법은, 조문 안 읽으려고 그랬네.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24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이때의 차용물이 뭐예요? 돈 말하는 거, 돈.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갈음이란 대신한다는 순수 한글입니다.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분명히 예약 당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 적용 범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물어볼 때 물품대금 채권 적용 안 되겠죠. 그렇죠? 네. 1억을 빌려주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받았어. 적용 안 돼요. 3천을 빌려주면서 1억짜리 자동차를 담보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동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한 세트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적용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을 다 포함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뭐하고 똑같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플러스 알파의 효력이 생겨요. 가등기 담보권은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서 봤지만 목적물,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쳤죠.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물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포함이 돼요. 제3취득자 보호되고요. 가등기 담보권이 침해될 때 보호되고요. 법정지상권도 인정이 돼요. 우리 저당권에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당권에 이렇게 366조 법정상권이 있었는데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 소유자가 법에서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이 있었죠. 그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죠. 가등기 담보권도 그게 있겠죠? 있어. 아, 또 눈으로 확인시켜 드려야 돼. 10조. 26페이지. 가등기 담보법 1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에?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이 되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66조 법정상권하고 유사한 조문이 10조에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은 일단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 얘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뭐 할 수 있어요? 목적물을 임의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12조 보세요. 1항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라. 그 다음에 담보 목적 부동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경매. 그 다음에 이때 그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봐라? 저당권으로 봐라. 세기를 박아놨어요. 아예.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알파가 바로 3조에 따르는 담보권 실행이에요. 거기에 보면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경매 청구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야 되는데 3조가 중요한 거예요. 24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3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담보권 실행 통지와 청산 기간이라고. 이게 핵심 가등기 담보권. 요 3조에 따르는 담보권 실행을 귀속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속 청산 절차. 이렇게 불러요. 벌써 느낌이 오지요? 안 오나? 이게 무슨 의미지? 보세요. 귀속. 뭘 귀속시켜? 소유권을.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그리고 뭐 해라? 청산해라. 아까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뭘 가져간다 그랬어요? 소유권. 그리고 청산했어 안 했어? 안 했지요. 예? 그래서 폭리를 취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소유권은 가져가도 좋다. 대신 뭐 해라? 청산해라. 이걸 귀속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요 귀속 청산 절차가 가등기 담보법에만 있는 특유한 담보권 실행 절차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집중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여기를 보세요. 틀을 잡습니다. 귀속 청산 절차. 일단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돈 갚을 날짜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면 안 되죠. 변제기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안 갚았어요. 안 갚게 되면 그때 임의경매를 넣어도 되지만 이걸 간단 말이죠. 이때 귀속 청산 절차. 스타트가 실행 통지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결국 나는 나의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변제기 후에.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겠죠. 도달한 날부터 2달을 기다려줘요.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이거 왜 기다려줄까요? 이거 돈 갚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걸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갚아야 되겠죠. 못 갚았을 때 변제하지 못한 채 청산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청산금이 뭐예요? 목적물 가액과 받을 돈의 차액.
예? 목적물 가액이 5억. 원본 이자 합산액이 3억 한 5천 됐어. 그럼 그거 뺀 나머지 1억 5천이 청산금이 되는 거야. 이걸 지급하고 가등기권자니까 뭐 해야 돼요? 본등기.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끝. 이게 절차의 끝이에요. 만약에 양도담보권자와 같이 이미 소유권 등기한 사람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지급하면 되죠. 이미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나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 청산금만 지급하게 되면 따로 본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게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입니다. 기본. 간단하죠? 이제 여기에 몇 가지들이 이제 끼어듭니다. 첫째, 실행통지. 그 실행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청산금 통지예요. 뭘 통지한다고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야, 너 돈 갚을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 나 담보권 실행하겠다. 현재 목적물 가액이 얼마고 내가 받을 게 얼마고 청산금이 얼마다. 이거라도 받고 소유권은 나는 가져가겠다. 이거를 너한테 주고 나는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그걸 통지하는 게 청산금 통지입니다. 청산금 통지. 실행 통지의 핵심이 뭐예요? 청산금 통지. 당연히 청산금을 계산해야지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청산금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 아까 가담법이 적용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에요. 그렇죠? 예?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에요. 목적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 아니에요.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뭘 빼고 채권을 뺀 나머지가 청산금이에요. 다만 만약에 이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이 있어. 그럼 그 선순위 저당권자 이 채권도 빼야 돼요. 이것도 빼요.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돈을 줘요. 또 아까 우리 저게 만약에 아파트인데 주택임차인이 있어. 그 주택임차인 중에 소액임차인이 있어. 최우선 면제권 인정됐었죠. 그것도 빼요. 이걸 빼는 거예요. 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권자만 있다라는 전제에서 기본만 기억하세요. 통지 당시 뭐해서 목적물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아야 될 돈을 뺀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요때 여기에 360조가 적용이 돼요. 몇 조가 적용된다고요? 360조. 360조가 뭐였었죠? 민법?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이게 들어가죠?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요. 어쨌든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을 뺀 나머지가 청산금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 가액이에요.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보통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죠. 자기 멋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 멋대로 평가해도 됩니다. 우리 판례 주관적인 평가액 또 무방. 쉽게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멋대로 평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중에 이걸 다 통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단 주관적 평가액에도 무방하다.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는 보통 통지를 할 때 어떻게 통지하냐면 현재 목적물 가액이 5억이고 받을 돈이 3억이다. 그럼 청산금이 얼마여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2억이어야 되죠. 그렇게 계산 안 해요. 지가 받을 게 3억이야. 그럼 목적물 가액을 3억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청산금이 얼마가 돼요? 빵원.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지. 없으면 뭐도 통지? 없다는 뜻도 통지. 결국 이 실행 통지인 청산금 통지는 통지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통지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지를 누락하면.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충분하다. 나가 청산금이 없다. 네가 네 멋대로 평가해서. 그러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라.
결국 이 실행통지는 요 청산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지가 없다면 청산기간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가 우리 판례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이 실행통지에서 액수를 포인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 포인트를 맞춘다? 통지 자체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반드시 통지하라. 반드시. 됐죠? 두 번째로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입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게요. 얘가 채권이 3억이에요. 받을 게. 현재 목적물 시가가 5억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평가하면 청산금이 2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약간 멍청해. 이걸 7억으로 평가를 했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도 된다 그러니까 7억으로 평가를 했어.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예요? 4억이죠. 4억을 통지를 했어요. 채무자는 어때요? 땡큐죠. 그렇죠? 나중에 채권자가 가등기다 보니까 아 내가 평가를 잘못했다. 너무 내가 깜빡하고 너무 고가로 평가했다. 나 청산금 4억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한번 통지한 가등기 담보권자는 지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 다투지 못해요. 누구만? 가등기 담보권자만. 채권자만. 채무자는 나중에 다툴 수 있어. 이건 너무 싸다 말이지. 이게 왜 3억밖에 안 되냐.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액수를 다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찾으시는구나. 구조인가? 구조에 있어. 26페이지 통제 구속력이라고. 잘 나오는 조문이고 통제 구속력이라고. 됐죠? 자, 일단 요게 실행통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통지를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할까요, 이거?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예? 자,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근데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상 보증인도 소유권을 상실해요.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 갑이고요.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 병이야. 그럴 수 있죠. 또 아버지 병이 또는 채무자가 이걸 팔아요. 제3취득자. 이 사람도 있죠. 제3취득자 기억나세요? 저당권에서 기억나세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에? 원칙을 지킨 사람. 기억나세요? 안 나. 안 나? 제가 지난주에 물권, 채권을 좀 복습하시고 오셔야 조금 덜 헷갈린다 그랬었는데 안 하고 오셨어. 지금 표정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올해까지만 봐드릴게. 내년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복습 안 하시면. 내년부터는 수업을 하러 들어오실 때 복습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서 안 하신 분들은 문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예?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지 마세요. 합격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A 학원 옮겨야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저는 강의를 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뵙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저는. 네?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또 오시는 걸 보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눈도 맞추시기 힘들어요. 제가. 네.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니까. 네. 1월달부터는 복습하세요. 뭐 얘기하다가 흘러갔지? 제3취득자까지. 어쨌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얘네들을 묶어서
채무자 등 이렇게 놨어요. 2조 용어 거기에 보면 채무자 등이 나옵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세 사람이 다 있을 수도 있죠. 에? 한 놈도 누락하면 안 돼요.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니까 물상보증인은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에요. 한 놈이라도 누락을 하게 되면 통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전원에게. 됐죠?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일단 변제기 후 실행 통지가 스타트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실행 통지하는 게 청산금이라고 그랬죠. 청산금의 성격을 잘 보세요.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을 뺀 거죠. 네? 선순위 뺐죠. 최우선 면제 받는 거 뺐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적물이 만약에 경매가 되었다면 예? 요 가액은 경매 대가, 예? 낙찰대금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자들 배당하고 누구까지 배당을 하고 가등기 담보권자까지 배당하고 남은 돈 하고 갔죠. 청산금이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 성격이 저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까지 배당을 하고 남은 돈 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는데 얘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배당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또 배당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귀속 청산 절차를 가고 있는데 목적물에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다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 채무자 등보다 누가 우선해야 돼? 얘네들이 우선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목적물이 경매가 됐다. 만약에 경매됐다. 그럼 경매 대가로부터 최선순위 배당, 선순위 배당, 가등기 담보권자 배당, 예?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걔네들한테 배당 하고 남은 걸 얘네들한테 반환 이렇게 되죠. 청산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적물 가액에서 다 빼고 주잖아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얘네들한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에 대해서 얘네들이 청산금 권리자이기는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다면 얘네들이 요놈들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을 통지해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없다면 얘네들한테만 통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면 얘네들한테 통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통지가 얘네들한테 도달하면 지체 없이 요놈들한테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의 문제가 또 나와요. 복잡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까 요놈이 지멋대로 평가를 했어요. 원래 실제 목적물 가액이 5억이고 여기까지 뺀 게 3억이야. 그럼 청산금이 2억이잖아요. 2억을 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도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2억이나 남네. 내가 받을 돈이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되니까 1억 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이 지멋대로 평가를 해서 빵원 이렇게. 그럼 후순위 권리자들은 딱 빵원이라는 통지를 받는 순간 어때요? 뭐야 이게? 경매하면 최소한 5억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 권리자를 빼더라도 나 배당받을 수 있는데 지멋대로 빵원을 평가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후순위 권리자가 그런 경우에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을 때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원래 경매 신청이란 건요.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 신청한다는 건 채무자가 변직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얘는 변직이 도래 전이라도. 얘는 뭐 전이라도? 변직이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도록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도. 청산금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 중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내에 하나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변직이가 설령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하면 이 절차는 스톱이 돼요. 스톱이 되고 얘는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만 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멋대로 통지할 수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지멋대로 통지하지 않겠죠. 이게 통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액을 통지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너 잘못 통지했다가 얘가 경매 넣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후순위 권리자를 의식해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청산금 2억.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넣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때는 청산기간이 지날 때 기다렸다가 직접 변제를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들은 두 가지. 경매 신청과 직접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청산기간 전에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실행통지와 후순위 권리자의 통지.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들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따위도 인정해 주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쑥마늘을 찾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 청산기간 내에 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쑥마늘을 찾아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직 그때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에? 지급하고 본등기 한다 그랬죠. 이때 요 청산금, 요때요 지급해야 될 요 청산금은 최초로 통지할 때 청산금이 아니에요. 얘가 지멋대로 빵원이라고 통지했어요. 채무자 불만 있죠. 그렇죠? 요때 이 청산금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채무자는요, 채무자 등은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요때까지,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자 등은 목적물의 인도 및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청산기간이 지났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빵원! 아니에요. 정당하게 평가된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평가된 걸 줄 때까지는 나 인도 못하겠다. 본등기 못해주겠다. 이렇게 동시 이행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겠죠.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청산기간 내뿐만 아니라 설령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걸 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돈을 갚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청산기간이 지났을 때 첫째, 미적미적하지 말고 둘째,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얼른 줘라. 얼른 줘라. 그런 얘기예요. 청산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산금에 대해서 미적미적 쌈박질하고 있더라. 나 뭐 주네 못 주네. 그럴 때 채무자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 및 본등기 거절할 수 있고 또는 변제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데
요게 제한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요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변제기를 지난 후 10년 경과. 돈 갚을 날짜가 지났고 몇 년이 지났어? 10년. 또 하나가 선의의 제3자가. 누가? 선의의 제3자가 뭘 취득했을 때? 소유권. 아까 양도담보에서 말씀드렸죠. 예?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등기만 된 상태예요. 홀랑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몰라.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자는 돈 갚고 가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놈들. 이렇게 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줘서 역시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게 됩니다. 단 요거는 제한적이다. 됐죠? 네? 요 정도가 일단 가등기 담보법의 귀속청산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절차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좀 있고요. 판례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요 틀이 잡혀 있어야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문을 잠깐 봅니다. 24페이지. 1조 목적 아까 봤고요. 2조 2호에 채무자 등이 있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3조 1항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해서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통지하라. 그렇죠? 예? 이때 2항 목적물 평가액과 채권액을 밝혀라. 자, 채권액이 몇 조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있었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4조 1항 채권자는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어디에서 언제? 통지 당시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통지 당시 가액은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되지만 지급해야 되는 청산금은 뭐라고 해석한다?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해석은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를 통해서 3항 보세요. 청산금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및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이거예요.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인도 및 본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인 관계로 만들어 놨으니까. 됐지요? 6조 1항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른 통지가 실행 통지를 말하는 거야. 3조 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라. 통지하라고 돼 있죠? 네? 지체 없이 통지하라. 넘기세요. 9조의 통지의 구속력은 말씀을 드렸고요. 11조 요거예요. 요거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는 거.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요? 그 다음에 12조 2항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 부동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요 정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등기담보법에 정해져 있는 귀속청산 절차의 기본 틀에 해당되는 조문까지를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됐지요? 예? 됐습니다. 끝.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부분. 아이고 허리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직 쥐 안 나지요? 지워야 돼요. 괜찮아요. 신경 다 또 해요. 나중에. 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못한 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인강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유, 팔 아파. 자, 이거 또, 네? 아프시면 다음에 하시면 아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총각을 쳐야 되는데. 제가요, 옛날에 이 오른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여기가 똑 부러졌어요. 깁스를 했겠죠? 왼손으로 필기하면서 강의했어요. 깁스하고. 근데 한 일주일 왼손으로 필기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갖고 전체를 다 깁스했었는데 요만큼을 잘라내고 손가락 2개를 딱 꺼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판서했어요. 네. 제대로 안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만 오면 쑤셔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쉰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네.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또 왜 만들어졌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중재산을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과거에 종중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많이 등기해놨어요? 종손. 근데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을 하나 발달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대법원이 발달시킨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놓는 이런 부동산 명의신탁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써먹어요. 뭔 목적? 세금 포탈 목적.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내 소유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은 안 내. 안 내는데 내 이름으로 하나를 더 사면 내게 생겼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세금 포탈 목적. 예? 채무자예요. 제가. 채권자가 경매를 하려 그래. 안 되겠다. 재산 빼돌려야 되겠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세 번째로 제가 국유재산관리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국유재산이 분양이 돼. 개발이 되기. 사고 싶죠? 근데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국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제한을 가해놨죠. 그러니까 부인 이름으로, 친척 이름으로 분양받아.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규율할 목적으로 대법원이 명의신탁 이론을 발달시켜 놨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세금을 포탈할 목적, 조세 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활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라.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1조.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따위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 1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걸 위반해서 갑이 세금 따위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그게 1조에 비춰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죠. 그래 안 그래요? 1조에서 뭐를 방지한다 있어요?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여기 보세요. 갑이 A 토지가 있는데 얘가 소유자인데 세금 따위를 포탈할 목적으로 을의 이름을 빌려 그걸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거 반사회적 행위죠. 그렇죠? 우리 판례 아니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야. 아니에요. 머리 박으셔야 돼요. 쐐기를.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야.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하고 강행법규 위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반사회적 행위 방지 목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조심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2조 정의 명의시장 약정이라고 돼 있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말해요. 어쨌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같은 물건을 타인 이름으로 신탁해 놓은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동산 명의 신탁에서는 당연히 적용될 리가 없고요. 나아가 이게 적용 안 되는 게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8조는 배우자 및 종중재산에 대한 특례를 말하는 거고 그건 뒤에서 보고 2조 1호 가나다를 보세요. 2조 1호 가목, 나목, 다목. 겉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명의신탁이지만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가가 이거예요. 이거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한 거.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적용 안 하겠다는 그게 가목이에요.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잖아요. 2목, 상호 명의신탁고 여기를 보세요. 각각 을이요. 일필 토지에 대해서 갑을이 공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공유 등기. 공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는 갑,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갑과 을이 딱 담벼락을 쳐가지고 왼쪽은 갑이 단독으로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 원래 갑과 을이요. 한 필지 땅을 합해서 샀어요. 사고 이걸 쪼개기로 한 거예요. 최근에 많이 이 신문에 등장하는 땅콩주택이라고 있죠. 아세요? 한 필지 땅을 사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지풀 한 채씩 져서 각각 살지요. 이때는 보통 한 필지 땅을 사서 필지를 분할을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필지가 분할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공유 등기로 해놓고 실제 사용은 이렇게 단독으로 마치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상호명의 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명의 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이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목이 갑의 부동산을 을의 명으로 신탁을 했는데 등기부에 신탁법상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신탁법이 적용돼요. 신탁법에도 부동산을 신탁해서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신탁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을. 이건 당연히 신탁법에서 규율되니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일단 가목, 나목, 다목 이 세 가지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8조.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8조에 보면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러스 조세포탈, 강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뒤집으면 여기 1, 2, 3호에 해당이 되면서 조세포탈 목적이 있거나 가항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다면 적용하겠다는 거죠. 결국 요 8조는 제한적 적용이에요. 제한적 적용. 종중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3호 우리 절을 생각해 볼게요. 조계 종단이 있고요. 산하에 조계사. 저기 삼성동에 있는 거 뭐가 있죠? 봉은사. 이런 절들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 조계사, 봉은사 소유예요. 이걸 뭐의 이름으로? 종교 단체, 법인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 3호.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 3가지. 이 3가지는 뭐가 있을 때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덩이 기억합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3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 3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자, 부실법이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길 보세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당사자 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죠. 자, 이름을 빌린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고요.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 상으로는 마치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된 것처럼 보이죠. 즉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물권 변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무효가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수탁자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문제가 얘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팔아먹었어요. 정에게.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죠. 예?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 이게 부실법의 3대 효과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의 3대 효과.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러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어떻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4조를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1항 명의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2항 명의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물권 변동도 무효로 한다. 다만이 있죠.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3항 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앞에 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지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유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두 번째 유형이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오늘은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머리에 각인합니다.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구체적인 법률 관계까지 하면 또 쑥마늘을 찾게 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이란 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자가 병이라는 자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요. 얘가 매도인이고요. 얘가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 땅을 사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만 갖고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오는데 이 땅을 꼭 사고 싶은데 사서 지 이름으로 등기하면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부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친구 을의 이름을 빌려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갑이 이름을 빌렸죠? 갑이 신탁자라 그랬어요. 얘가 수탁자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갑이 땅을 사지만 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병한테 죄송하지만 등기는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런 형태를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갑을 생략했죠? 원래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생략했어요? 갑을. 그래서 매도인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하는 걸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무효죠? 에? 이것도 무효죠? 에? 얘가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등기가 수탁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자는 누구다? 병이다. 병이다. 조심하실 게 요거예요. 갑병사의 매매. 요걸 잊지 마세요.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예? 됐죠? 이거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표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그런 표정이야. 마지막이 계약명의신탁이라는 형태였어요. 위임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갑이라는 자가 아예 애시당초 을의 이름을 빌려요. 그리고 돈까지 줘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인데, 그래서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요. 물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자기는 전면에 나오기 싫어. 을에게 돈을 줬고 네가 가서 사라. 대리도 아니에요. 을이 마치 매수인 양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는 형태. 매수인이. 삼자가는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예? 계약명의신탁은 누가? 수탁. 보통 우리 법인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게 되면 세금 두드러 맞아요. 법인이. 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고 싶어. 법인 이름으로 사진 않고 법인 돈을 제공해서 임직원 이름으로 사. 이런 것들이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당연히 이건 무효죠. 그렇죠? 요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어요. 요게. 아까 4조 2항 단서가 요거예요. 유효. 4조 2항 단서가.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매수인이 되고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은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이해하시고. 계약명의신탁이 약정 무효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런데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는데 4조 2항 단서를 보게 되면 이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의 유무효가 매도인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상 약정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때 을병 매매도 무효냐 유효냐로 갈라지게 되고요. 따라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달라져요. 이때는 여정이 병이지만 이때는 완전히 을이 소유자가 돼요. 계약명의신탁이 제일 복잡하죠? 시험 문제는 이게 집중해서 나와요. 올해는 미쳤는지 두 개를 다 냈어요.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어요. 개또라이들이죠?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지금까지 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가지 법률 관계만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오늘은 세 가지 명의상 약정, 부동산 실거주와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약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 어떤 형태인지만 기억하세요.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건 몰라도 돼요. 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세요. 아, 이런 건 삼자간, 이런 건 계약. 아시겠죠? 에?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 매수인이 누구냐예요.
삼자가는 신탁자가 매수인, 계약은 수탁자가 매수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면 부실법은 나중에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예? 표정 그렇게 짓지 마시고 안타까워. 괜히 했다. 이렇게 부실법까지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렸습니다. 기본서 나오면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틀만 잡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